쾅! 문이 닫히는 소리에 심장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15년간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도시락, 시어머니의 약, 명절 상차림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병원 화장실에서 홀로 눈물을 삼키던 그 순간 남편은 젊은 여자와 웃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까지 그 곁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덜 사랑해서? 덜 예뻐서? 스스로를 탓하며 무너지는 며느리.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전신마비라던 시어머니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낮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말자. 복수하자 제대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사, 비밀이 아닙니다. 사랑, 배신, 50년간 숨겨진 어둠, 그리고 통쾌한 복수가 이어집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사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2살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 골목 한켠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이름은 소연의 향기. 이름처럼 매일 새벽 5시면 커피 머신에서 풍겨 나오는 고소한 향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카페 안은 늘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손님들이 남기고 간 작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고 창가에는 라벤더 화분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시나몬롤 있죠? 단골 손님이 웃으며 들어오면 저는 새벽부터 반죽하던 빵을 꺼내주었습니다. 버터 향이 퍼질 때마다 저도 모르게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카페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곧장 집으로 달려가 시댁 살림을 챙겼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어르신 약을 아침 저녁으로 챙기고 남편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냄비에서는 된장국이 끓고 도마 위에는 잘게 다진 채소가 가득 쌓였습니다.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나와도 밴드를 붙이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명절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시댁 식구들이 몰려오면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밤새 전과 나물을 부쳤습니다. 기름 냄새가 옷에 배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도현은 역시 우리 며느리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 준호는 여보, 당신 아니면 안 되라며 웃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힘을 냈습니다. 시누이 미나가 친구들을 데려와도 저는 웃으며 맞았습니다. 설거지 더미가 산처럼 쌓여도 괜찮았습니다. 가끔 손목이 시큰거려 밤에 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가족이니까라는 마음 하나로 견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시어머니 돌봄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직접 한방에서 약재를 사다가 차를 끓였습니다. 찻잔을 건네드릴 때 어머니 손등에 핏줄이 붉어진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월이 만든 자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은 제가 알지 못한 비밀을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불길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셨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전신마비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 입에서 흐느낌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언제 다시 오세요? 라며 아쉬워했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만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은 가족이 먼저예요. 병원 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딱딱한 의자에서 밤을 새우고 병원 식당의 싱거운 국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피곤에 찌든 제 얼굴은 점점 초췌해졌고 체중은 10kg이나 빠졌습니다. 머리에는 동전만 한 탈모 자국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일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다시 걸으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발길은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매일 오던 준호가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결국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비쳤습니다. 전화를 걸면 회의 중이야. 나중에 얘기하자. 그 한마디만 남기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 화면 속 사진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아버지와 시누이까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급 리조트, 요트 위, 미슐랭 레스토랑. 제가 15년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대접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덜 예뻐서 버림받은 걸까? 내가 덜 사랑해서 이런 걸까? 스스로를 원망하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눈빛, 시아버지의 미소, 시누이의 웃음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먹으로 화장실 벽을 내리쳤습니다. 피가 배어나오자 손이 저려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제 곁 침대에 누워있던 시어머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신마비라는 그 긴 연기가 이제 서서히 끝을 향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남편 준호는 또다시 늦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회식이야.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잡혔어. 그는 무심하게 말하고는 시계를 고쳐 찼습니다. 그 반짝이는 명품 시계는 제가 알던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는 회사가 아니라 다른 여자의 웃음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기계의 삐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은 제 손은 땀에 젖어 있었지만 남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갔습니다. 오늘 저녁은 오빠가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어. 이세라.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회의라면서 이게 회의야? 제가 묻자 준호는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뻔뻔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챙겼던 도시락, 밤새워 끓였던 국물,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겨도 멈추지 않았던 살림. 그 모든 시간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며칠 후 준호는 또다시 야근이라며 외출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를 뒤따라갔습니다. 창밖에 비친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제 가슴은 쿵쿵 뛰었습니다. 호텔 라운지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장면에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결혼 반지가 없었습니다. 이세라는 와인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역시 완벽하네. 결혼 반지도 안 끼고 다니고 안에는 그림자도 없네.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준호는 피식 웃으며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 비친 준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택시 안으로 돌아와 창문을 닫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덜 예뻐서? 내가 덜 사랑해서? 스스로에게 수십 번 물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사진 속 장면을 하나하나 확대했습니다. 준호의 웃음, 이세라의 눈빛, 손목의 명품 시계, 테이블 위 반짝이는 와인잔.
모두가 저를 배신하고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차창을 치려다 겨우 멈췄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 온몸은 분노와 슬픔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여전히 누워 계셨습니다. 그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순간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쳤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늘 차가웠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소독약 냄새와 습기 섞인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또다시 간이 의자에 몸을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뻐근했고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그는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 했지만 저는 이미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른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졌고 손가락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왜 저만 이렇게 혼자인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순간 어머니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던 분이었는데 확실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놀라 눈을 들여다봤지만 곧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 도현 씨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들어온 그는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가 드는지 알아? 병원비 때문에 집안이 흔들리게 생겼어. 그의 목소리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은 환자 앞입니다. 조금만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그는 저를 노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환자? 저 사람 이제 못 일어나. 괜히 돈만 축내는 거야. 차라리 요양원으로 보내든가 해. 그 순간 침대에 누운 어머니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지만 시아버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던지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이불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이런 집안이에요.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시누이 미나였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고 들어와 앉더니 손톱을 깎으며 툭 내뱉었습니다. 엄마, 언니가 엄마 간병하면서 생쇼를 해. 근데 언니 진짜 촌스럽지 않아? 명품 하나 없는 며느리라니. 우리 집 체면이 말이 아니야.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어머님 앞에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러자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언니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틀린 말했어? 이세라 언니는 세련되고 예쁘던데. 엄마도 좋아하시잖아.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눈가에 스치는 미세한 떨림을 또 보았습니다. 마치 분노를 억누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렇게 고생하다가 늙어 빠지면 뭐해? 남자는 결국 젊고 예쁜 여자를 찾는 법이지. 그 말에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빠져 원형 탈모 자국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붙잡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쁘지 않아서? 내가 덜 사랑해서 이런 건가? 휴대폰을 켰습니다. SNS에는 또다시 남편과 세라가
함께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요트 위에서 웃는 두 사람, 그 옆에서 잔을 들고 있는 시아버지와 미나. 모두가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그들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고 벽을 내리쳤습니다. 피가 맺혔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내가 헌신한 15년이 이런 결말이야? 화장실 문을 나섰을 때 침대 위 어머니의 눈가에는 미세한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신마비 환자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섬뜩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직감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병실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던 간호사의 발자국 소리도 의료기기의 경고음도 잠시 멎은 듯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연아. 낯익은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침대 위 전신마비라던 어머니 명희 씨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리더니 다시 분명하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연아, 이제 그만 울어라. 저는 얼어붙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의사 선생님. 당황해 버튼을 누르려 하자 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마른 손가락이 공기를 가르며 떨렸습니다. 안 돼. 아직은 아무도 몰라야 한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처럼 강인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부. 어머니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2달 동안 움직이지 않던 몸이었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가운데 그 순간 병실은 다른 세상처럼 변했습니다. 전신마비, 거짓이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습니다. 나는 내가 울며 하는 모든 말을 들었다. 준호가 어떤 놈인지, 이 집안이 어떻게 썩었는지 다 알고 있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왜 그런 연기를 하셨어요? 어머니는 깊게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누워있으니 놈들이 본색을 드러내더구나. 내 시아버지, 내 시누이, 그리고 준호까지. 다들 가면을 벗었다. 그때 어머니의 눈빛은 번쩍였습니다. 기자였던 과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신문사에서 탐사보도 기자로 일했었다. 그때 익힌 방법, 그때 쌓은 인맥. 아직 남아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그럼 복수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머니는 제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손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을 필요는 없다. 이 집안의 더러운 비밀, 그리고 내 남편의 배신. 모두 세상에 밝혀야 한다. 그 말에 제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15년간 눈물로 지새운 제 인생, 배신당한 아내로서의 수모, 시댁에서 당한 모욕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불덩이가 치솟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공책과 낡은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책에는 빽빽한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날짜, 계좌번호, 장소. 이건 뭐예요? 어머니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시아버지의 비밀 자금 기록이다. 내가 누워있는 동안 간호사 몰래 그놈의 휴대폰을 훔쳐 확인했다.
거래 내역, 부동산 서류까지 다 확보해놨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전혀 몰랐어요. 그런 걸 하고 계셨다는 걸.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극은 힘들었다. 바늘로 찔리는데도 꿈쩍하지 않고 간호사의 시선을 속이며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척해야 했으니까. 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힘든 건 내가 울면서 나를 붙잡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해야 했다는 거였다. 저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단순한 피해자라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소연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나와 함께 싸우는 것.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지쳤어요. 매일 밤 울고 내 자신조차 믿기 어려운데. 그러자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하다. 너는 15년 동안 그 누구보다 헌신했고 버텼다. 이제는 그 헌신이 칼이 될 때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또다시 세워졌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눈물은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너뜨릴 놈은 세라뷰티다. 이세라와 준호,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세력들. 내가 SNS로 피해자들을 모아라. 나는 기자 인맥을 움직이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병실 안 작은 탁자 위에 종이와 펜, 노트북이 펼쳐졌습니다. 둘만의 은밀한 작전실이 꾸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복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병실 안, 우리는 더 이상 환자와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탁자 위에 펼쳐진 공책, 노트북 화면, 그리고 수십 장의 서류가 우리를 공동작전의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기자, 나 명희야. 수화기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명희 선배. 그 목소리 맞아요? 세상에 전신마비라더니 어떻게? 어머니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이야긴 나중에. 지금 중요한 건 조사해줬으면 하는 회사가 있어. 세라뷰티. 그 순간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며칠 뒤 김 기자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두툼한 파일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세라뷰티는 중국산 저급 원료를 수입해놓고 천연 프리미엄 제품이라 속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토피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화학 성분이 다량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파일을 넘기며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 피해자들의 얼굴에는 붉은 발진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팔았다고요? 아이들한테까지?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마케팅 이사가 바로 당신 남편 최준호 씨입니다. 최근에 고급 외제차를 구입했고 이세라와 함께 아파트를 계약했더군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3억 원이나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 돈이면 어머니 병원비를 아니, 그 돈이면 우리 삶을 살릴 수 있었는데. 눈물이 차올랐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울지 않는다. 반드시 무너뜨린다. 어머니는 차분히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기사화 시켜야지. 김 기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세라뷰티 뒤에는 거대한 자본과 정치권 인맥이 얽혀 있습니다. 그냥 내보냈다간 우리 신문사에도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순간 병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들 무슨 짓을 꾸미는지 다 안다. 당장 멈추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던지듯 내려놓고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쩌죠? 우리가 위험해지면. 그러자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이 무기가 될 거다. 거짓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날 밤 우리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SNS를 열어 세라뷰티 피해자 모임이라는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화장품을 바르고 얼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임신 중이라 천연이라 믿고 썼는데 피부가 뒤집어졌습니다. 환불 요청을 했더니 협박만 돌아왔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눈물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받아 적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무기다. 이 목소리들이야말로 증거다. 어머니는 기자 시절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퍼즐이 완성됐다. 김 기자 특종으로 만들어라. 세상은 이들의 눈물에 반응할 거다. 며칠 뒤 드디어 경제 전문지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화장품 업계 충격, 인플루언서 브랜드 세라뷰티의 거짓 마케팅 실태. 굵은 활자가 눈을 찔렀습니다. 방송사들도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KBS, MBC, SBS 모두 메인 뉴스에 올렸어. 김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뜨거운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사가 세상에 공개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휴대폰 알림은 쉴 틈 없이 울렸고 TV에서는 연일 세라뷰티 사태를 보도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다가 온몸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어. KBS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인플루언서 브랜드 세라뷰티 중국산 저급 원료를 사용하고도 천연 제품이라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피부, 눈물로 일그러진 표정. 그들은 하나같이 외쳤습니다. 우린 속았습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피해를 입었어요. 순간 이세라의 SNS 라이브 방송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녀는 화장기 가득한 얼굴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저희 세라뷰티는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댓글창은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 피부 돌려내라. 사기꾼.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식간에 수십만 팔로워가 이탈했고 협찬업체들이 계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 서 있던 인플루언서 스타는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준호. 그에게는 악몽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 부장, 당신 해고야. 본사에서 결정 내려왔어. 검찰 조사도 준비해.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차갑게 잘려나갔습니다. 준호는 회의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그가 자랑하던 명품 시계와 계약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시계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손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계약 파기 통보입니다. 아파트 잔금 처리 불가. 부동산 중개인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강남의 새 아파트,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거실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거실 한가운데 놓인 TV에서는 또다시 그의 얼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세라뷰티 마케팅 총괄 최준호 불법 광고 가담 혐의. 카메라 앞에서 그는 범죄자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시아버지 도현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그의 이름이 연일 오르내렸습니다. 과거 강지현 씨와의 중혼 의혹이 드러나면서 최도현 씨의 불법 재산 축적 과정에도 검찰이 착수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도현 씨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에 둘러싸였습니다. 불법 중혼 사실 인정하십니까? 재산을 어떻게 축적하신 겁니까?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찍었던 세라뷰티 협찬 뷰티 영상이 모두 조작이라는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댓글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미나 씨도 공범이었네. 가짜 리뷰 올리면서 돈 챙긴 거 맞지? 그녀는 결국 계정을 닫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소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나 정말 잘못했어. 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줘.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당신이 망가뜨린 건 단순히 우리 가정이 아니야. 내 삶, 내 마음, 내 희망까지 다 짓밟았어. 준호는 흐느끼며 애원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패배자의 눈물이 아니라 승리로 가는 길목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병실 안 어머니는 여전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도 단단했습니다. 봐라, 소연아. 거짓은 결국 무너진다. 우리가 직접 무너뜨린 게 아니다. 그들 스스로 썩어 있었던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심판은 아직 남아있다. 재판정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 피해자들, 그리고 수많은 눈길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도현 씨의 과거와 준호의 범죄가 동시에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최도현, 이미 법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는 중혼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회사 인감을 위조해 재산을 가로챈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합니다.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도현 씨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50년간 감춰왔던 더러운 진실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판사의 목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피고 최준호, 세라뷰티 불법 광고 및 횡령 혐의 유죄. 부당 수익 3억 원 전액 환수, 징역 2년 6개월. 저는 손을 떨며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다. 내가 흘린 눈물의 대가를 이제야 돌려받는구나. 어머니 명혜 씨는 고개를 곧게 들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강지현 씨, 50년간 억울함을 삼키고 살던 그분은 두 손을 맞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숨을 쉬겠구나. 그분의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연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무너져야 할 진실이 무너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병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그녀는 단정히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맑은 선율이 병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피아노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5년간의 제 눈물, 분노, 그리고 희망이 한데 어우러진 선율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소연의 문화살롱을 열었습니다. 낮에는 따뜻한 카페, 저녁에는 책 모임과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개업식 낯익은 얼굴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다시 돌아오셨네요. 옛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명혜 씨는 무대에서 직접 피아노를 연주했고 강지현 씨는 따뜻한 미소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문화살롱 안은 사람들의 웃음과 박수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수구나.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 몇 년 후 제 인생에는 또 다른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새 인연 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책 모임에서 조용히 제 옆자리에 앉던 따뜻한 눈빛의 전직 교장 선생님. 그는 제 과거를 다 알고도 말했습니다. 소연 씨, 그 모든 고통은 소연 씨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그런 당신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웠고 1년 뒤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피아노 반주를 해주셨고 아이들이 축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식장 안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저는 45세의 나이에 아이를 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위험하다 했지만 저는 용기 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삶의 선물이에요.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희연. 희망의 희, 소연의 연. 희연이는 온 가족의 사랑 속에서 밝게 자라났습니다. 저녁이면 어머니가 피아노로 자장가를 연주했고 희연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강지현 씨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되찾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15년간의 눈물, 배신, 고통. 그 모든 시간은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신가요? 혹시 외로움 속에 울며 잠든 적 있으신가요? 기억하세요. 그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 반드시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엔 지금보다 더 단단해진 당신이 서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완성한 진짜 복수입니다. 눈물이 아닌 새로운 행복으로 이룬 복수.